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2012년 아시아 최초로 프랑스에서 젊은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폴 메이몽상을 받은 백희성 건축가. 우리나라 건축계에도 큰 화제가 됐었죠. 세계적인 건축가인 장 누벨의 사무소에서 일하던 그가 끈질긴 도전과 치열한 고민을 담은 책 환상적 생각을 펴냈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약간은 괴짜스러운 건축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두 번째 책으로 사람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는데요. 건축 에세이이자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책 보이지 않는 집입니다. 건축가가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고 따뜻한 이야기를 쓸 수 있었을까요?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 백희성 작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집 하면은 일단 쉴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속의 안식처 같은 나의 그런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집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들어보면서 TV책방 북소리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도 책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김성신 평론가님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담의 주인공 소개해드릴 차례죠. 팩션의 형식을 빌린 건축 에세이이자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집의 저자 백희성 건축가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그냥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축가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어떤 이력을 보면요. 종합예술가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두 권의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하시지만 건축가이시고요. 그리고 가구의 어떤 추억을 불어넣는 디자이너랄까요? 그런 일도 하고 계시잖아요. 강연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와, 이렇게 재주가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그런 삶은 어때요? 궁금해요. 보통 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든 걸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절제된 삶이 아마 그런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그 뭔가 새로운 것들이 떠올라서 내가 저걸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먼저 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 편이죠. 그 분야에 대한 책들을. 네, 책도 많이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책을 보고선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평소에 책을 읽고 쌓인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 책에서 나온 이제 좋은 내용들도 이제 기록을 하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아마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이게 발현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해서 먼저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책을 보고 그것도 이제 쌓아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이 두 분이 오늘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닌 것뿐만이 아니라 네. 굉장히 친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녹화 들어가기 전에도 혹시 웃음이 터지지 않을까 쑥스러워서 뭐 그런 걱정하셨는데 아니네요. 잘하고 계시긴 한데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새벽에도 심지어 메신저하는 사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또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프랑스에 계속 계시니까 근데 지난 2012년에 첫 번째 책이 나왔죠. 환상적 네네. 생각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그 책을 보고 난 이분하고 좀 친해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책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네. 그다음에 좀 의기투합하게 돼서 그때 이제 잠깐 한국에 나오셨을 때 뵙고 프랑스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그 시차가 지금 4시간 7시간에서 7시간 8시간 정도 예.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 있으면 네. 이제 저녁 때 네, 같이 그렇죠. 예.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끼리의 수다를 네. 톡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군요. 백희성 작가님, 백희성 건축가님 하면 워낙 뭐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천재다. 한간에는 그런 평도 있지만 의외로 또 기억력이 안 좋아서 관찰 일지
관찰일기? 자기 그런 걸 관찰 쓰셨다고. 노트, 예. 아, 뭔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원래는 처음에는 제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뭐 정보를 받았을 때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그 기록 안에 그냥 이제 정보만 기록한 게 아니라 제 생각이나 어떤 그 감정 상태 그런 것까지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어느 순간 3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저를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백희성이 노트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더 열심히 적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굉장히 다양한 그 성격들이나 다양한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기록하면서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기회를 얻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자기관찰 노트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쓸 생각입니다. 아, 진짜요? 그 와. 자기 관찰 노트에 대해서 네. 사실 이제 그 특별한 인연이 맺어지게 된 또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노트가요? 예, 오. 그 이제 자기 관찰 노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책이 이제 2012년도에 나왔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 자기 관찰 노트라는 것이 뭐 이렇게 진짜 간단한 노트가 아니고요. 네. 실제로 보면 깜짝 놀랍니다. 막 굉장한 그 글과 또 뭐 그림들이라든지 자유롭게 이제 적혀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10년을 넘게 계속 그 해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2002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13년 돼가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저는 자기 관찰 노트 그 자체를 책으로 출간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뭐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게 아니거든요. 철저히 제 자신만을 돌아보기 위해서 쓴 거라서 어떤 부분들은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창피하고 입에 담기도 힘든 이야기도 적어놨거든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보여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나를 관찰한 거니까. 예, 자기 자신을 관찰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네. 네, 말씀해주신 의도를 알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고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보이지 않는 집이라는 책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준비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집에 대한 생각을 묻는 걸로 네. 초반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집하면 뭐 편안한 공간, 따뜻한 공간 이런 대답들이 사실 많았고, 그리고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니까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집을 위한 거다. 뭐 이런 대답들도 상당히 좀 인상 깊었어요. 이 책의 어떤 분위기랄까요? 전체적인 맥락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집이라는 책. 원래 건축물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보이라고 짓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백희성 건축가는 그 건축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소설 속에서 보면 이 그야말로 보이는 집에 대한 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모성애, 감추어진 부성애, 뭐 이런 그것을 이제 담고 있는데 네. 건축가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또 가장 따뜻한 관점의 이야기를 펼쳐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따뜻하기만 하면 좀 맥이 풀리잖아요. 네. 소설 매니아들이라면 다 좋아할 만한 뭐 반전의 반전 네. 이런 아주 소설적 재미도 있고, 근데 저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기획하고 쓰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제가 파리에 8년째 살고 있거든요. 2006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살면서 가끔씩 이제 지나다가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어요. 집이 너무 아름다운데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꼭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서성거렸어요. 근데 누가 가끔은 한 2시간도 기다린 적도 있고요. 누가 나와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면 문이 살살 닫히잖아요. 그럼 손을 탁 넣고 그 틈에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면 이제 복도가 있고 옆에 우체통이 한 20-30개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건축가인데
당신의 아름다운 집을 밖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 근데 혹시 집 안에는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내용들이 가득할 것 같은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나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겠는가라는 메시지를 썼죠. 그리고 건축가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사는 사람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럴 기회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멘트를 달고선 이제 우체통에 그걸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잊고 있었는데 한 달,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이 왔죠. 그래서 와서 그렇게 방문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정말 건축가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집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들을 접하게 됐고요. 그렇게 8년 동안 여러 집을 겪게 됐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그 진정성이라는 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통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아도 만약 제 우체통에 엉뚱하지만 그런 것이 이게 들어가 있으면 내 인생 이야기를 한번 해줄까? 이 진정성을 가진 예술가에게? 라는 맞아요.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은 사실 사회가 너무 험해서 네. 그런 걸 받아보면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진정성이 있는 정말 담백한 그런 편지라면 누구라도 한번 좀 연락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책 이야기 본격적으로 더 나눠보기 전에 작가님의 목소리로, 건축가님의 목소리로 한 부분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 들려주실 거예요? 두 달락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읽으면 되나요? 네. 네. 지금까지 세상에서 찾아낸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 2개를 든다면 하나는 하늘이다. 하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한 번도 같은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위로해온 하늘. 나는 지금 나뭇잎으로 수놓은 오늘만의 하늘을 보고 있다. 다른 하나는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은 경계가 없고 끝을 알 수 없는 바다와도 같다. 그리고 그 생각을 잘 정제해 실현하면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위험한 도구이기도 하다. 선악과처럼 잘 쓰면 이롭지만 잘못 쓰면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우울증이란 바로 생각이 오염돼서 걸리는 병원 아닐까? 이 병원은 프랑스와라는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담아낸 그릇일지도 모른다. 그의 생각은 어떤 것이기에 병원 이름이 4월 15일의 비밀일까? 세상의 모든 불편해 보이고 부족한 것들은 어찌 보면 깊은 사연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네. 4월 15일 비밀 이야기를 네. 잠깐 읽어주셨잖아요. 예. 그 부분 저도 참 추리소설 마치 읽는 기분도 들고 좀 재밌게 봤었는데, 모성애, 부성애 이런 것들과 어우러져서 왜 평론가님이 건축가만이 쓸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다라고 했는지 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책 제목이요. 보이지 않는 집이잖아요. 네.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작가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는데요. 후보가. 네, 후보가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게 하나가 선택이 된 건데 이 제목 선택하는 데 있어서 김성진 선생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책을 처음에 할 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달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네. 표지는 없잖아요. 네, 그 표지는 제목이 네. 없죠. 왜 제목을 달지 않았냐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란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책을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책을 디자인한다고 생각을 안 했고요. 독자와 이야기를 할 도구가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분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 스스로 제목을 달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세네카도 이 제목을 밑에다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제처럼요. 진짜 제목은 가운데. 그래서 독자분들이 모두 다 자기 자신만의 책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제가 알기로도 저기 지금 책 표지에 그 별이 모양이 있죠. 저 모든 위에. 책이 다 다릅니다. 맞아요. 네. 또 아래에 별이 있기도 하고 네. 별들이 왔다 갔다 하죠. 자신만의 책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들어주신 김에 표지를 한번 볼게요. 저는
정말 이런 책이야말로 소장하고 싶은 책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받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저 위는 별이잖아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좀 더 화려한 네. 그런 모양이었어요. 약간 아. 나무 같기도 하고 막 그런 펀치들이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희귀한 건데요. 그래요? 제가 딱 3개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저한테 왔어요. 네. 너무 기분 좋은데요, 네. 갑자기? 아, 그렇구나. 굉장히 오래 걸려서 리폼한 겁니다. 네. 진짜요? 네. 그게 저한테 왔습니다. 대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직접 디자인하신 거죠, 표지도. 네. 그 표지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이렇게 넘겨봐 주시면 특이하거든요, 또. 구멍이 뚫려 있죠.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서 근데 한 장 더 넘겨도 집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의도는 어떤 의도일까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는 에세이입니다. 근데 왜 소설로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네. 제가 8년 동안 조사한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네.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 나쁜 놈 취급받았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한테 얘기해줬던 거는 저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추억의 일부분을 나눠준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오래된 앨범 속에 있는 사진을 아주 친한 사람이나 가족들에게만 보여주지 모든 사람이 다 보여주게끔 다 공개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 건데 제가 잘못했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나가는 것은 되게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이름이랑 지명 이런 것들을 바꿔서 세상에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건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팩트에 픽션을 가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왜 쓰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는 파리에 산다. 그리고 길을 지나다 문득 아름다운 집을 볼 때마다 그 집의 우편함에 편지를 적어 놓곤 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당신의 집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싶은 한 건축가로부터. 간혹 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초대를 받았고 그 집에 숨어있는 신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수년간 많은 파리의 저택에 발길이 닿았고 그 이야기를 여기에 모아 한 권의 책이 되었다. 라는, 정말 따뜻하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책을 읽다 보면 따뜻한 집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얼었던 몸이 왜 추운 겨울에 녹는 느낌 있잖아요. 뭐 그런 기분도 느껴지는 그런 책입니다. 주인공 루미에르 끌레제가 건축가잖아요. 네. 사실 작가님 자체가 건축가니까 본인의 이야기가 투영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때요?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제 모습 그대로를 담았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한때는 아까 이제 김성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는 제가 그 불편한 걸 알기 전까지, 불편한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불편한 건 나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편리한 것이 가장 좋은 거고 실용성이 가장 사람에게 이롭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건축은 크고 거대해야 된다고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할머니가 갖고 있는 그 불편한 그 나무바닥에 어떤 얽힌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 이게 불편한 게 나쁜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축이라는 게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구나.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추억이구나라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건축가가 조금 부족한 공간을 만들면 거기 사는 사람이 나머지를 추억과 사랑으로 채운다. 이거 너무 멋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읽으면서 들었어요. 이런 걸 직접 느꼈던 계기도 있을 것 같은데 듣고 싶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요. 그 이제 집 안에, 예를 들면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벽에 시커먼 떼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이제 그 당시 마담이죠. 마담, 이거 지워드릴까요? 이거 지우개로도 지워지고, 뭐 불편하시면 제가 페인트도 칠해줄 수 있습니다.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하셨는데 평생 화장실을 그 벽을 짚으면서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흔적을 보면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딱 들었을 때 아, 깨끗하고 좋은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가가 흰 벽을 만들어 줬죠. 그렇지만 그 집에 정말 생명을 불어넣은 건 할머니와 그 할아버지의 추억이죠. 그래서 아, 건축가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선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조금 부족하지만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개입할 수 있고 충분히 자신들이 바꿀 수 있고 이런 개입의 여지를 주는 게 건물을 완성시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추억들이나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정말 집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때가 건축이 진짜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독자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독자 질문 보고 계속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프랑스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폴메이몽 상이라는 게 어떤 상인가요? 건축가로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작가님이 여러 집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집이 있다면 그리고 그 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제가 개인주의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작가님께서 거기에서 쪽지를 그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남겼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꺼려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이 질문이 빠지면 안 되죠. 첫 번째로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폴 메이몽상을 받으셨잖아요. 정말 국내 건축계에도 큰 화제가 됐었는데 폴 메이몽상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상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벌써 3년 전의 이야기라 잊고 살았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네요. 좀 창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그러니까 파리 시내 이제 너무 그 인프라가 이제 과부하돼서 그런 거 새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주변 도시를 그 개발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랑파리라는 이제 프로젝트였는데 그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제 그 각 학교마다 아니면 각 기관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거든요. 네. 근데 도시 프로젝트였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한 게 운이 좋게도 이렇게 젊은 건축가 상이라고 하는 폴 메이몽 상이 이제 주어진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좀 행운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지난 이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겸손의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일반인들이라면 건축상 이름까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폴 메이몽상을 한국에서 유명하게 만든 분이 백희성이라는 건축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실제로도 최초니까. 그렇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독자 질문 다음은 건축가로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언제냐 묻고 있거든요. 이게 상 받은 순간은 분명히 아니실 것 같고,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실 것 같고, 네. 언제 가장 뿌듯하셨나요? 건축주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건축주분이 굉장히 그 아주 심플한 공간을 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심플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설득을 할 수가 없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계속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저는 건축이 일종의 심리 치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어렸을 때 어떤 이제 트라우마들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아주 심플하고 깨끗한 집이 아니라 약간 조금 부산스럽고 약간 좀 복잡한 집을 결국에는 이제 설계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안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해결됐다고. 그동안은 몰랐었는데 공간으로 치료를 받은 것 같다고. 그때 그러니까 가슴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네. 공간이 치료의 역할을 또 할 수가 있다. 그런 걸 직접 또 깨달으셨군요. 네. 다음 질문이에요. 8년 동안 이제 여러 집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걸 또 책으로 담으시고 이러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소설에, 그 여기 책에 네. 나와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스럽긴 한데요. 왜요? 왜냐면 얘기를 해드리면, 이 소설 읽으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약간 좀, 그 예상하지 않으실까 해서. 근데 이제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해드리면요. 네네.
계단이 한쪽이 그러니까 계단이 두 개 이제 계단이 있고 거기에 난간이 있는데 난간이 높이가 하나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낮을까?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사시던 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 할머니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네. 그 계단, 그 난간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책 속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요. 네. 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네. 또 이렇게 또 기대감을 주면서 아주 영리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이 프랑스 사람들 아무래도 이 라이프 스타일이 좀 개인주의잖아요. 그렇죠. 네, 워낙 또 유럽 안에서도 그런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프랑스 사람들은. 근데 아까 뭐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쪽지를 남겼을 때 저는 이제 지금 독자 질문 중에도 있는데 어떤 반응이었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참 궁금해요. 프랑스라면 안 해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처음에 갔을 때요. 저는 이렇게 놀랬어요. 혼자 계시더라고요. 저는 가족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대부분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답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도 놀라신 거죠. 프랑스어였는데 머리가 까만 아시아 사람인 거예요. 이게 뭐지? 그쪽 서로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어색한 어머, 서로. 답장에는 분명히 1시간을 주신다고 했는데 15분도 안 돼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저는 들어가자마자 부랴부랴 이렇게 사진도 찍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불편해 하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쫓겨났죠. 그리고 계속 그런 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이상한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가만히 있어 봐야겠다. 그래서 차를 내주시는데 한 30분, 1시간 동안 정말 조용히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한마디씩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시는데 6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근데 펜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사진기도 들을 수가 없었고요. 너무 슬프기도 했고 가슴 찡한 이야기기도 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나와서 공원에 앉아가지고 들었던 이야기를 미친 듯이 적었죠. 그리고 스케치하고 그분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뭔가 다른 행동을 취하면 그분들의 이야기가 멈춰요. 그러니까 마치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깨질 것 같은 유리잔 같은 분들이어서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정말 숨소리도 좀 조심할 정도로 기침도 안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듣게 됐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나중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많은 집들을 방문하게 됐죠.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내신 책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에 관한 이야기들만 하잖아요. 근데 백희성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딴짓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그리고 가구도 만들고 책도 쓰고.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천재적인 건축가이기도 해요. 네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벌써 몇 년 전 일이기는 한데 이 백희성이라는 분이 어떤 거를 만들었나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 빗방울 실로폰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일어났는데 새벽에 그 빗소리 때문에 신경이 거슬려서 일어났는데 네. 그때 문득 착안을 했답니다. 저 소리를 음악으로 바꾸자. 그래서 그 물방울이 떨어지면 각기 다른 음을 내는 실로폰 건반을 집에다가 이제 장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면 비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그야말로 천상의 비를 다시 말하자면 천상의 것을 소리로 만들어서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집 안으로 갖고 들어온 그러니까 건축의 요소로 만든 것이었는데 이 사람은 천재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건축에 별 능력이 없어서 지금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워낙 그런 천재성이 지금 여러 가지 분야로 마치 이렇게 화산처럼 이렇게 터져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언젠가 저런 것들이 또 다시 모여서 어떤 특별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것들도 기대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천재성이 다음번에는 또 어떤 기록들을 써 나가게 될지 그런 게 좀 기대가 되는데 계획 듣고 싶어요. 저는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에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가장 충실하고, 왜냐하면 전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 순간을 행복할 일이라면은 언제든지 그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목표는 있긴 하지만 그 목표를 바라보진 않고요. 예, 지금 현재 충실한 걸로 하고 오늘 있습니다. 대담 행복하셨나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책은 앞으로도 쓰실 계획이에요? 네, 사실 다음 책이랑 또 그러니까 두 권의 책이 또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내지는 아직 낼 생각은 없고요. 근데 원고는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근데 하나는 도자기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옷에 대한 이야기인데 옷까지. 이 보이지 않는 집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이렇게 충격적이라는 단어까지 네. 사용해서 다음번에 대한 기대까지 제가 한껏 높여주셨어요. 그 좋은 책 내지는 좋은 저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책은 또 다른 책을 읽고 싶도록 만드는 책. 맞아요. 좋은 저자는 그 다음 작품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작가.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작가로서도 굉장히 성공적일 수 있지 고맙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둘 다 가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 그 충격적인 책도 네. 한번 나오면 들고 다시 한번 뵐 수 있으면 아, 좋겠습니다. 제가 영광이죠.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특별한 이야기. 파리에는 그런 공간과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의 공간에는 없을까요? 공간에 채 추억이 쌓이기도 전에 새 것을 위해서 다 허물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최근에 오래된 골목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 골목길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도시도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해지겠죠?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